안녕하세요. 지방의 한 도시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인생의 사연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듯이 제 인생도 참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많았네요. 멋지고 아름다웠던 날도 많았지만 힘들고 고된 순간들이 아주 많아 글을 쓰면 책 한 권의 분량을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겪었던 사연 중 이 채널에 보낼 만한 아주 센 이야기를 적어볼까 해요. 황당하고 기막히며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이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몇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 남편은 50대가 들어서자마자 암에 걸렸습니다. 수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빨리 떠나서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저에겐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어 남편을 가슴에 빨리 묻고 자식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슬픔을 잊었답니다. 효자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은 물론이고 저를 부양하고 사느라 참 많이 고마웠어요. 생각해보면 해준 게 많지 않았는데 보내준 사랑 이상으로 저에게 많은 보답을 해주었죠. 아들은 나이가 들어가도 저와 사는 걸 고집했습니다. 30살이 된 아들 녀석이 독립도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데 엄마인 저를 돌보고 싶다며 늘 절 챙겨주었습니다. 바르고 훌륭하게 장성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아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30이 넘도록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거예요. 제 눈에는 아들 녀석이 가장 멋있고 잘생겼는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면 좋겠는데 30 중반이 되어도 여자 하나를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보고 소개해줬는데 하나같이 여자들이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선해준 지인들은 왜 이유를 모르느냐고 위주할 고주할 떠들었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여자들한테 차이는 줄 모르겠어. 아들은 마음에 든다는데 여자들이 항상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혜준 엄마, 그 이유를 몰라?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객관적으로 말해줄게. 혜준이가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모아둔 돈도 많지만 인물이 조금 떨어지잖아. 키도 작고 머리숱도 별로 없고 얼굴도 그저 그렇잖아. 요즘 여자들 눈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뭐야? 이 옆에 내가 어디서 남의 자식 흉을 보는 거야. 내 아들 인물이 어디가 어떻다고 그런 말을 해. 키가 좀 작긴 하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혜준 엄마, 자기 눈에는 아들이 멋있겠지.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여하튼 마음에 드는 짝을 빨리 만나면 좋겠네. 내가 혜준이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백방으로 찾아볼게. 실컷 내 아들 욕을 하고 여자를 찾아보겠다고? 웃기는 여편네네. 됐으니까 저리 가. 사실 지인의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멋진 외모를 물려주지 못해서 다른 총각에 비해 인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내면을 사랑해줄 여자가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 믿어서 좋은 아가씨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제 아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죠. 제가 설레발을 많이 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들 녀석도 빨리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장가가기 더 힘들어질 거라며 40살 안에 꼭 인연을 만나고 싶다 했죠. 하지만 수십 번의 선을 봤어도 아들의 멋진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아가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40살 안에 결혼하는 건 물 건너갔고 아들은 어느새 43이 되었습니다. 마음 맞는 여자를 만나면 더 바랄 것 없이 편히 말년을 살다 떠날 텐데 늘 외로워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네요. 그렇게 번번이 여자들에게 퇴짜를 맞은 아들은 선을 그만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저는 아쉽긴 했지만 아들이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결혼을 못해도 다른 행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 선을 강요하지 않았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인생을 즐기기 시작한 아들은 여러 모임에 나가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매일 늦은 밤에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들어오는 걸 보니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활짝 웃으며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가 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였답니다. 엄마, 저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몇 달 안 되긴 했지만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뭐? 너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어머나 세상에.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 여자가 생겼어?
경사구나. 혜준아 축하해. 고마워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인사시켜드리려고요. 쑥스럽지만 결혼까지 하기로 했어요. 저랑 여자친구나 나이가 40대라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정말이니?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혜준아,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하다. 빨리 데리고 오거라.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장가를 가거라. 어느 때보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몇 날 며칠을 기대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한 손으로 다정하게 잡고 있는 어여쁜 색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예쁘고 참하던지 이 노인네가 반해버렸답니다. 어머, 너무 곱다. 어서 와요. 색시는 얼굴만큼이나 말도 참 예쁘게 하더군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부탁은 내가 해야지. 우리 아들 잘 만나줘요. 혜준 오빠가 어디 흠이 있나요?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의 애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요. 아, 어머님, 저랑 오빠가 결혼하기로 한 거 들으셨어요? 너무 빨라서 놀라셨죠? 제가 오빠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어요. 놀라긴.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라면 당장이라도 장가를 보내고도 남지. 우리 좋은 인연이 되어봐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어머님, 말씀 편히 하세요. 이제 곧 한 식구가 될 텐데 딸처럼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가? 알았어. 민주라고 했지? 어서 밥 먹자. 내가 민주 너 온다고 해서 맛있는 걸 많이 차렸다고. 그렇게 아들이 데리고 온 색식감과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볼수록 예쁘고 매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몇 주 뒤 아들을 따라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사돈들의 성격도 며느리가 될 아이와 비슷했습니다. 제 아들을 예뻐하는 걸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한 게 아들 녀석이 장가를 가면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돈들과 대화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들에게 번듯한 신혼집을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묵혀두었던 통장을 꺼내어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얼마 뒤 꿈만 같았던 아들의 결혼식이 열렸고 저는 멋들어진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앉아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보내주었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빛이 났어요. 얼굴도 예쁘지만 성품이 너무 훌륭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죠. 자주 아들 내외의 신혼집에 찾아가 반찬도 채워주고 살림도 도와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 우렁각시 마냥 낮에 조용히 가서 일을 해치우고 왔죠. 몇 달 동안 아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며 한시름 놓게 되었고 이젠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내이가 저를 찾아와서 중대 발표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아이 가졌어요. 벌써 4주나 됐다네요. 뭐야? 그게 정말이니?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고맙다, 새아가. 정말 고마워. 제가 고맙죠. 어머님이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낳아주셔서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착해라. 새아가, 내가 네 덕분에 요즘 매일 웃고 산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고마워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의 나이도 있고 병원에서 조심하라는 말을 해서 일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한다고 하더군요. 저야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일러주었고 태교에 도움이 되도록 시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해주겠다고 대답해 주었죠. 그래서 집에서 태교하고 쉬고 있는 며느리를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밥을 해주었고 집안 살림을 제가 도맡아서 해주었죠.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몸을 사려왔었는데 며느리가 임신했으니 제 육신이 망가져도 상관없다 여기며 며느리를 이 한 몸 부서져라 도와주었습니다. 제 덕분에 며느리는 침대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육아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낮잠을 맛있게 자곤 했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며느리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걸 마음속 뿌리까지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걸 매일같이 보면서 흐뭇해하며 며느리 시중을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삭이 된 며느리는 곧 출산을 위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진통이 와서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손주가 며느리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하루가 넘도록 비명을 지르며 힘을 쏟았지만 출산을 하지 못해서 저와 아들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걱정으로 나를 2번이나 세우고 나서야 어여쁜 손녀딸이 태어났죠. 아기를 제품에 안게 되었을 때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예쁘던지 깨물어주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제 또래 지인들이 손주보는 낙으로 산다는데 그 이유를 손녀를 품에 안게 되자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산후조리원을 가지 말고 집으로 가서 제가 조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아가, 네 몸조리를 나한테 맡겨보면 어떻겠니? 이 시애미가 제대로 몸을 풀게 해줄게.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야 어머님이 옆에서 돌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저희 집에서 집밥으로 몸을 풀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시애미가 최선을 다해 너도 보살피고 손녀도 보살피마. 정말 많이 썼다. 세아가, 앞으로는 아무 걱정 말거라. 내가 손녀를 키워줄 테니까 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 정말요? 어머님이 육아까지 맡아주신다고요? 어머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저만의 수호천사요. 그리하여 산부인과에서 나온 며느리와 손녀를 데리고 아들의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보양식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며느리에게 주었고 손녀를 낮에나 밤에나 안고 업어가며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며느리는 아주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손녀딸도 무럭무럭 쑥쑥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몸을 완벽하게 풀고 나자 그동안 못 놀았던 걸 놀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복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앞으로 애기 키우면서 오빠 내조만 하려고 지낼 생각이에요.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 테니 걱정할 것도 없다고.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1년 넘게 집에서만 지냈더니 산후우울증 같은 게 왔나 봐요. 그래서 말인데 저 자주 외출 좀 해도 될까요?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싶어요. 아무렴, 실컷 놀아도 돼. 세아가, 날 아직 어려워하는 거니? 제발 편하게 생각해주거라. 네가 내 인생의 복덩이인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 자신이 알아. 그러니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도 된다. 내 손녀 세이는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보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키워줄 테니까.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배려와 사랑을 감사히 받을게요.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이 오기 마련이니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허튼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니 믿음을 가지고 편하게 놀게 해주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산후우울증이 심했나 봐요. 손녀딸을 재우고 저도 잠들어 있는 새벽에 집을 들어오는 겁니다. 일주일은 그냥 넘겼는데 이후에도 계속 늦게 들어와서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라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동안 심적으로 아주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한 달 정도는 참아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늦은 시간까지 놀다 들어왔습니다. 이러다간 나중에 가정을 내팽개치고 놔둘까봐 걱정이 들어 조심스럽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얘 세아가, 요즘도 많이 힘드니? 산후우울증 그거 말이야. 아, 네.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복잡해요.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세아가, 아무리 그래도 넌 애기 엄마잖니. 새벽까지 놀고 들어오는 건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네가 나가서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건 잘 알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순 없잖니. 제가 좀 심하긴 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40년 넘게 살면서 요즘처럼 일탈을 심하게 본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동안 쎄였던 게 모두 터진 모양이네.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가 봐. 세아가,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앞으로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지 말고 적당히 놀다가 들어오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심력 끼쳐드려 죄송했어요. 아니야, 사과를 받자고 한 말이 아니다. 난 너와 네 남편, 그리고 우리 세이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렇게 살길 바래서 하는 잔소리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거라. 그렇게 좋은 말로 며느리를 설득했더니 다음부터는 오후에 잠깐 바람을 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 혼자 하던 육아를 같이 하기 시작했고 집안 살림도 조금씩 하면서 어느 정도 가정주부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래도 노산에 고생한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 같아서 제가 매일 아들 집에 출근해서 육아와 살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며느리를 위한 맛있는 보양식 밥상을 매일 차려주었죠.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좋은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충분히 들어도 될 만큼 애를 많이 썼답니다. 아들도 처자식이 있는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을 다니니 얼굴에 꽃이 만개한 것처럼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전형적인 딸바보라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손녀를 웃겨주려고 몇 시간 동안 귀여운 짓을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던지 이젠 꿈꾸는 게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눈을 감아도 후회 하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손녀 생일 첫 생일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서 제 기분은 어느 때보다 들떴습니다. 저는 손녀를 제대로 빛내주고 싶어서 돌잔치를 어느 누구보다 크게 화려하게 열 생각이었습니다. 사돈과 며느리에게 가장 큰 호텔을 예약하겠다고 하니 다행히 기뻐하더군요. 제가 비용과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했더니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크고 비싼 호텔을 예약했고 최고로 비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벤트 회사에 연락해 유명한 개그맨을 섭외하고 재미있는 춤을 춰줄 안무팀까지 섭외했답니다. 초대장을 500장 뽑아 많은 지인들을 만나 제 손녀 돌잔치에 꼭 오라고 돌리기도 했죠. 한 달 내내 손녀 돌잔치 날만 복 빠지게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냈답니다. 시간이 더디게 가긴 했지만 손녀의 첫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입고 돌잔치를 할 호텔로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 문제가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사해봤는데 다행히 문제가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손녀와 아들 내외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하고 즐기면 되는 거였죠. 이윽고 사돈이 저처럼 한복을 입고 등장했고 아들과 며느리도 멋지고 예쁜 옷차림으로 호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손녀딸은 하얀 미니 드레스를 입고 며느리의 품에 안겨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심하게 뛰던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을 꼽으라고 해도 될 만큼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축하 인사를 건네주었고 저와 식구들은 모두 봄에 핀 벚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연신했답니다. 모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준비한 스테이크를 맛보기 시작하자 사회자가 돌잔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창하고 재밌는 말투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며 화기애애한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한참 시끌벅적하고 즐기다가 곧 손녀의 돌잡이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손녀가 돌잡이 물건들을 향해 기어갈 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또한 감격의 순간이라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박수를 보냈죠. 돌잡이 물건은 판사봉과 청진기, 돈,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을 잡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곧 손녀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실을 잡았답니다. 저는 호텔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며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곧 하객들이 돌아가면서 손녀와 사진을 찍는 시간이 오자 오늘 돌잔치가 대성공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입에서 하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날은 집에 가서 잠들면 행복한 꿈을 꿀 것 같은 기분이어서 일찍 잠들 생각이었죠. 돌잔치가 끝날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한 친구가 오늘 사정이 있어 못 온다고 했는데 미안해서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통화를 하려고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담배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전화 받을 마음이 뚝 떨어졌답니다. 한층 아래에 젊은 여자들이 대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두 여자의 대화 소리가 제게 들렸는데 돌잔치 어쩌고 하는 게 오늘 제 손녀를 축하하러 온 하객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했던 마음이 사그라들어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조용한 곳을 찾아 친구에게 전화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비상계단 문을 당기고 나가려는데 담배를 피우던 여자 둘의 대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닫고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애기 이름이 세일했지? 생긴 게 딱 민주 전 남친이랑 똑같이 생겼더라? 그치? 완전 판박이라니까? 민주 자녀는 깡도 좋아. 어떻게 다른 놈 애를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나 몰라. 남편이랑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 그럼 당연하지. 민주 전현이 보통 여우가 아니잖아. 아마 세상 착한 척하면서 남편이랑 시모 혼을 쩍 빼놓았을 거야. 나는 저 걸레 같은 년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 오늘 민주 시모 얼굴 보니까 엄청 좋아하던데. 아휴, 불쌍한 노인네. 그 노인네가 애기를 엄청 예뻐해서 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호텔을 돌잔치 장소로 잡았다더라. 불쌍하다. 민주가 어떤 애인 줄도 모르고. 아휴. 야, 신경 꺼. 남 인생을 뭐하러 신경 쓰냐? 담배 다 피웠으면 그만 올라가서 떡이나 받고 집에 가자. 저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계단을 내려가며 두 여자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윽고 담뱃불을 발로 비벼 끈 두 여자가 계단 중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비명을 지르며 놀랐습니다. 엄마, 깜짝이야.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어머, 민주 시어머님이시죠? 저희는 민주 친구들이에요. 알아요. 두 사람 대하는 거 다 들었어요. 내 손녀가 아들의 딸이 아니라 다른 놈 자식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봐요. 제가 정색하고 물었더니 두 여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심하게 쳤습니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방금 니들이 뭐라 했느냐고 묻잖아. 이것들이 사람 없는 데서 막말을 심하게 하네. 니들이 내 며느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 뭐? 내 손녀딸이 민주 전 남친의 애기라고? 너 지금 혓바닥 함부로 놀린 채로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 이리 와봐 너희들.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두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뱅글뱅글 돌리며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니들이 감히 내 며느리를 욕하고 내 손녀를 함부로 말해? 너희 같은 것들은 내 며느리 민주 친구 자격이 없다고. 이 천둥 벌거숭이들아. 머리채를 실컷 잡고 휘젓다가 이내 놓아주고 두 년의 뺨때기를 세게 날렸습니다. 이것들 아프지? 내가 왕년에 유도 선수를 했었어. 니들 같은 건 한 트럭 와도 혼내줄 수 있다고. 그러자 두 여자는 뺨을 부여잡고는 저에게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저기 아주머니 잠깐만요. 저희가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만 때리세요. 맞아요. 저희는 이렇게 매를 맞을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요.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것 뿐입니다. 이것들이 아직 덜 맞았나 보네. 니들 손 내려. 주둥아리를 찢어버릴 테니까. 제가 손을 들어 휘두르려고 하자 한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잠깐만요. 이걸 보시고도 우리 말이 틀렸는지 생각해보세요. 여기 증거가 있다고요. 뭐? 증거? 내 손녀가 다른 놈 딸이라는 증거라도 있는 거야? 좋아. 내가 그걸 보고도 납득이 가지 않으면 이들은 집이 아니라 여기서 초상을 치를 줄 알아. 며느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인스타라는 걸 켜더군요. 그리고 며느리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사진은 날짜와 제목까지 다 쓰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사진을 확인했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바닥에 털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본 사진들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애정과 스킨십이 진한 커플 사진이었고 몇 장 넘겨보니 제 손녀와 며느리 그리고 낯선 남자와 셋이 가족 사진을 찍었더군요. 그리고 손녀가 그 남자를 빼다 박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닮았답니다. 그동안 순하고 착한 며느리에게 제대로 농락당한 것 같아 분노가 머리끝에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걸 떠올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마구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벌떡 일어나서 며느리의 친구들을 데리고 비상계단을 벗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하객들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녀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여전히 미소가 가득했죠. 저는 목을 풀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강민주, 너 일어나봐. 그러자 분위기가 싸해지며 모두 침묵하더군요.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는지 손으로 입을 막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화나는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 아주 큰일을 당했지.
네 년이 나와 내 아들을 농락하고 다른 놈의 딸을 낳았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 네 입으로 대답해봐라. 세이, 누구 딸이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당연히 세이는 어머님의 피를 이은 어머님 손녀예요. 제가 이걸 왜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황당하네요. 네 말이 진짜냐? 그럼 네 친구들이 하는 소리를 같이 들어보자. 거기를 들어와. 제가 소리치자 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며느리 친구들이 조심조심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제 손녀가 박상별하는 전남친이자 상간남의 딸이 맞지 않냐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며느리는 아이가 없다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두 여자에게 소리치더군요. 너희들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 딸이 왜 전남친 딸이야? 니들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어머님이 나를 더러운 년으로 보시잖아. 당장 아니라고 말씀드려. 그랬더니 며느리 친구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하객들이 심각한 상황인 걸 알고 저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확실히 하고 싶어 두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따귀를 날렸습니다. 어서 말해. 그리고 그 사진을 다시 보여줘봐. 증거를 들이밀어야 대답할 것 같으니까 빨리 핸드폰을 꺼내라고.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만 때리세요. 자, 여기요. 저는 핸드폰을 빼앗아 상간남과 찍은 가족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강민주. 네 눈깔로 봐봐. 이 남자 내 손녀. 아니, 네 딸년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이러고도 끝까지 발뺌할 거야? 며느리는 사진을 보고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바람 피운 것도 맞았고 손녀가 다른 놈의 자식인 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며느리년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챘습니다. 이 약친하는 년아. 네가 감히 나와 내 아들을 농락해? 우리 앞에서는 조신한 척 착한 척 하더니 뒤에선 이렇게 더러고 추악하게 놀고 있던 거니? 우리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이따위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만 지금부터는 내가 어마무시하게 무슨 사람인 걸 보여주마.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제가 잠깐 놀라서 그런 건데 세이는 오빠 딸이 맞아요.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는 그냥 친구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그래. 그럼 몇 대 패줄 테니까 그 다음에 다시 대답해라.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하객들을 뚫고 긴 테이블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멱살과 허리춤을 잡고 업어치기로 테이블 위에 집어 던졌습니다. 며느리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렀는데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며느리년을 잡아서 다른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하객들은 헉하는 놀라는 소리를 내고는 숨죽이고 구경하더군요. 연거푸 테이블 위로 며느리를 집어 던졌더니 더는 안 되겠는지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러다 저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지겠다고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그러니 제발 멈춰주세요.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네. 그럼 처음부터 모두 말해봐. 만약 거짓말로 들리는 게 있다면 넌 여기서 초상을 치를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처음 어머님 아들을 만나서 사귀기 시작한 건 대기업 과장이라는 말을 듣고 욕심이 나서 했어요. 외모는 그저 그렇지만 순박하고 모아둔 돈이 많은 것 같아 사귀기 시작했어요. 연애를 몇 달 해보니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고요. 그런데 결혼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까 그 사진 속의 남자 말이에요. 저한테 결혼을 축하해준다며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따귀를 세차게 날려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내 아들과 헤어졌으면 됐잖아. 왜 결혼까지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이육실하냐나. 그게 저나 전남친이 돈이 없어서요. 어머님 아들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받아 사업 종잣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한 2년만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임신이 찾아왔어요. 저는 당연히 어머님의 손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남친을 정리하고 오빠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출산해보니 딸아이가 아무리 봐도 전남친과 심하게 닮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초에 바람을 피우다가 임신이 된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남친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충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이혼해서 위자료 받고 새 살림을 차릴 생각이었다 이거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미친 짓을 벌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빠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고요. 니년이 지금 실수라고 했니? 다른 놈하고 바람 피워서 애새끼를 낳는 건 실수가 아니라 죄야. 넌 우리 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저는 모든 진실을 듣고 며느리 년을 다시 잡고 테이블을 바꿔가며 패대기를 쳤습니다. 하객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어이가 없긴 하지만 돌잔치 장소에서 며느리를 패대기 치고 있는 상황을 모두 즐기고 있었답니다. 차돈이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자기 딸이 지은 죄를 알고 이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제대로 패주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비상계단에서 비밀을 알려준 두 여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아까 그 사진 속에 그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희 친아빠가 여기 안에 있어요. 오늘 돌잔치에 왔다고요. 뭐? 그 짐승 같은 놈이 여길 왔다고? 기가 막히네. 그 자식 어딨어? 저기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어요. 얼른 가보세요. 저는 구석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겁에 질려있는 남자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세희 친아빠냐? 네? 저기... 말을 더듬으며 저를 올려다보자 사진 속의 남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말을 듣지 않고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로 날려버렸답니다. 테이블 2개와 의자가 와르르 쓰러지면서 바닥에 나뒹굴더군요. 다시 그놈의 머리채와 허리춤을 잡고 높이 던지기 선수처럼 천장 위로 던졌답니다. 공중에서 몇 바퀴 돌다가 떨어지며 테이블을 뚝 하고 두동강 나면서 부러졌습니다.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았고 체력도 많이 남아있어서 다시 상간남을 잡고 여러 번 업어치기로 개박살 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며느리와 상간남을 동시에 잡고 테이블 위로 업어치기 해서 나란히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앓는 소리를 내며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더군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저 오빠랑 이혼할게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몸만 나갈게요. 그러니까 그만 진정하세요. 맞아요 어르신. 저희가 못할 짓을 한 건 알지만 이건 너무 지나치세요. 아빠 죽을 것 같다고요. 조용히 이혼한다니까 여기서 끝내주세요. 두년놈의 말을 들으니 아직 반성을 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따귀를 날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째? 몸만 나가면 그만이라고? 조용히 이혼해주겠다고? 이것들이 지들이 갑인 줄 아나 보네.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 둘을 쉽게 놓아줄 것 같으냐? 변호사 써서 니들 인생을 조져놓을 거야. 이혼소송, 상간남, 손해배상, 사기 등등으로 아작을 낼 거라고.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성을 찾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과 어머님 아들이 세희를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세희를 위자료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싸우지 말자고요. 뭐라고? 지금 네 딸년으로 거래를 하자는 거야? 이년아, 애기가 무슨 굴건이야? 이 미친 것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더 바닥이었네. 안되겠다. 네 둘은 더 맞아야겠다. 2년 넘은 뭘 잘못한 줄 모르고 갸우뚱거리더군요. 그래서 복수영징 2차전을 시작했답니다. 호탈이 개판으로 되자 담당자들이 저를 말려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 상간남을 그만 혼내야 했네요. 결국 개판이 된 소녀 돌잔치는 그렇게 막이 내렸고 저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소녀 세희는 사돈이 데려갔고요. 애기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친손녀가 아니니 다시는 보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짐을 뺄 때까지 제 집에서 지내며 이혼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손녀와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니
역시나 친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유능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며느리의 바람 증거와 손녀가 상간남의 자식인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몇 주 뒤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수많은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상간남에게 아주 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쉽게도 사기죄로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며느리와 상간남은 바로 헤어지더군요. 유부녀일 때는 좋아서 만나더니 이혼녀가 되자 서로 갈 길을 가기로 한 모양입니다. 상간남은 원래 직장이 없는 백수놈이어서 저희에게 준 손해배상금 때문에 많은 빚을 졌다네요. 그래서 편의점과 택배 분리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 벌을 받으며 살고 있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친정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3대가 좁은 집안에서 돈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어쨌든 저의 복수는 이렇게 화끈하고 시원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신혼집을 팔고 다시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에 크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다시 연애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들이 재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아들 녀석이 빙그레 웃으며 집에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엄마, 작년에 우리나라로 돈을 벌려고 온 여자예요. 우연히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는데 결혼까지 할 생각이에요. 엄마가 보시기에 어때 보여요? 외국 사람이라 그래 뭐 남녀 사랑의 국적이 어딨겠니? 난 네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기쁘다. 축하한다 아들아. 그런데 아가씨가 많이 어려 보이는데? 아, 그게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저랑 17살 차이입니다. 베트남 아가씨는 아들보다 한참 어린 20대 후반이라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눈을 번쩍 뜨고 말았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아무리 그래도 20대랑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되니? 이 아가씨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 엄마, 벌써 이 사람 부모님이랑 만났어요. 얼마 전에 이 동네로 이민을 오셨거든요. 뭐야? 네 나이를 알고도 허락했다고? 세상에 참 고마운 분들이네. 그리고 가까이 산다고 하니 좋구나. 아들이 사랑에 빠진 눈으로 베트남 아가씨를 저에게 소개했고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 조금 버벅거리긴 했지만 잘 마무리가 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혼집을 마련해서 아들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듬해 손자를 낳게 되었는데 제 아들과 붕어빵인 아기가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에는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우우지실이 맞나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지고 그 땅에서 손자 손녀가 태어났으니 비슷하게 맞는 것 같네요. 지금의 저는 아들 집에 매일 가서 손주들을 돌봐주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가정주부로 일하면서 한글 공부를 하러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초급반을 지나 중급반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언어 구사력이 저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의 이야기를 쭉 써봤는데 꽤 충격적이면서 재밌지 않으셨나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었네요. 그리고 가끔 손녀 세이가 생각이 나요. 물론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이라서 선을 긋고 있는데 1년 동안 키웠던 아이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딱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친손주도 아닌 아이를 데려다 키울 수 없으니 끝까지 모른 척하고 지내야겠죠. 오늘 실컷 글을 써봤더니 기분이 좋네요. 이 맛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쓰시나 봅니다. 그럼 저는 손주들을 돌보러 이만 가볼게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